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law.lawtv.kr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 자리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승복할 수 없는 결과, 종갓집 종손이 뭐길래 여직원의 섬뜩한 SNS, 억울한 뺑소니 신고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잠시 후 송혜미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요. 드라마, 영화, 책 속의 어떤 법률 한 장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신법한 해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작품 준비해 오셨나요? 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삶의 끝자락, 절정 혹은 시작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달고도 쓴 인생을 응원하는 드라마. 14명의 유명한 주인공들의 관계가 조금씩 얽히는 옴니버스 형식의 드라마인 우리들의 블루스입니다. 저 이 드라마 정말 열정적인 팬이었어요. 각 에피소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 제주도 그 풍광도 너무 아름다웠고요. 네. 송혜미 변호사님도 이 우리들의 블루스 정주행 하셨나요? 네, 너무 재밌게 봤고 일단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뭐 고두심 배우님, 뭐 김혜자 배우님, 이병헌 배우님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거라서 이제 눈길이 갔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 또 이제 공감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가는 드라마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미성년자의 출산 문제도 그랬고 어떤 사랑 이야기마다가 참 사연이 절절해서 해볼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 어떤 이야기들 나눠볼지 빨리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결정적 장면 함께 보시죠. 둘도 없던 친구였던 인권이와 호식이는 각각 정현과 영주의 아빠입니다. 홀아비라고 하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두 사람은 지금은 원수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근데 두 사람의 아들과 딸인 현이와 영주는 친구이자 그러다가 이제 연인이 되고 이러다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이 둘이 공부도 진짜 잘하는 학생으로 나와서 많은 부모님들이 막 이걸 어떡하냐 같이 걱정하면서 봤었어요. 드라마가 그린 청소년의 성과 임신, 이들의 사랑은 정말 아름답고 응원해주고 싶었지만 사실상 드라마일 뿐이었잖아요. 이 청소년의 성과 임신이 한동안 이슈였어요, 변호사님. 네.
우리들의 블러스에서 임신한 청소년 영주와 그의 남자친구인 현은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10대 청소년들의 성에 관해서 얼마나 이제 어른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대략 중고등학생의 5% 안팎이 성 경험을 이미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막을 수 없다면 양지화해서 제대로 된 성관계를 할 수 있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가부의 룸카페죠. 이제 여기에서 성관계를 많이 한다라고 네. 이제 대표되는 장소인 룸카페에 대해서 단속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40.6%가 적절하지 않다, 39.6%가 적절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40% 정도 되는 사람들은 룸카페 단속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청소년 성에 대해서 음란하다, 위험하다라고 양극단만 강조하는 성교육은 이미 오래전에 이제 아이들에게 통하지 않는 실패한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미 성적 주체로 다양한 경험을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통제와 차단 때문에 왜곡된 어떤 미디어를 통한 뭐 SNS나 뭐 이런 거를 통한 왜곡된 그런 성 정보를 넣어서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사후피임약이 필요해서 응급실에 가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결국 처방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좀 이제 정말 생각해볼 지점이 참 많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극중 얘기로 좀 돌아가 보자면요. 이 여고생인 영주는 임신 사실을 알고 낙태를 하기 위해서 산부인과에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 법적으로 낙태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거 헷갈리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재작년부터 이 낙태죄가 일단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서 폐지가 된 상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낙태는, 임신 중지는 죄가 아닙니다. 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폐지되었는데요. 낙태죄가 폐지돼서 모주아보건법 제14조는 의미 없고 임신한 여성 스스로 중지를 원하면 낙태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죄 폐지 후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임신 주수는 법으로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전까지는 24였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혼자서도 수술을 할 수 있고, 단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이제 법적인 보호자, 부모님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낙태죄가 기본적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혼란의 시작은 약 3년 전인 2019년 4월 11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 법률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재판관 9명 중 3명은 즉시 해당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단순 위헌이었고, 4명이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둔 뒤 해당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합헌 불일치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법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아서 유지를 해야 된다, 존속을 해야 된다라는 합헌 의견은 2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헌재는 유예기간을 두고 20년 12월 31일까지만 낙태죄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군요.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요. 그렇다면은 어떤 모자보건법상에서 이제 낙태죄를 제한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낙태를 할 수 있는 그 허용 규정은 남아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해도 형법상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인데 입법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으로 21년부터는 수술 허용 범위만 남게 되고 처벌 규정은 사라지게 되어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수술이 이뤄져도 딱히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고, 여전히 모자보건법상 수술 허용 범위가 남아있지만 그 이상의 범위, 24주 이상의 범위에서 수술이 이루어지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모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드라마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현이와 영주는 아이를 낳기로 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의 결혼, 이게 이들이 아직 지금 고등학생으로 나왔잖아요. 가능할지 부모의 동의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민법 제807조에서는 혼인 정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혼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가 넘으면 이제 혼인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 결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이제 결혼의 성사 유무일 뿐이고 법률상 성인이 되는 나이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미성년자로 간주되고 선거권 등 법적 권리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 아직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에 대한 그런 성사 유무일 뿐이지 여전히 미성년자인 부부는 미성년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두 번째 결정적 장면도 빨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임신한 사실과 두 자녀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는 말에 참 어느 부모가 안 그러겠어요. 이제 두 아버지가 굉장히 놀라시고 실망도 하시고 또 둘 사이가 또 틀어져서 싸움까지 벌이게 됩니다. 가뜩이나 원수 사이였던 인권과 호식은 서로의 자식이 본인의 자식을 앞길을 막았다는 생각에 말싸움을 넘어 몸싸움을 벌이며 경찰에 체포돼서 유치장 신세까지 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데요. 자, 법률적 참견 시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둘 폭행죄로 입건이 되었을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폭행죄 관련해서 이제 함께 많이 거론되는 죄가 상해죄죠. 그래서 폭행죄냐, 상해죄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제 생각에 폭행죄로 입건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폭행죄로 조사하는 와중에 둘 중에 한 명이라든지 둘 다라든지 이제 상해 진단서를 내게 되는 경우에는 상해죄로 죄명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과 달리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되게 되는데 상해는 피해자가 나는 합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해죄와 폭행죄에 있어서 재판 절차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인권과 호식은 이제 몸싸움을 했지만 서로 친구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혔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해 혐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폭행죄에서 입건돼서 화해하고 서로 처벌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둘 다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이 종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아버지들의 싸움 우리가 이제 법률적 참견 시점으로는 폭행죄다 봤지만 이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또 타들어갔을지 또 그런 부분도 공감이 되네요. 네. 자, 그럼 우리들의 블루스 다음 결정적 장면 함께 보시죠. 이번에는 신민아 배우 에피소드입니다. 극중 이제 신민아 배우가 선아로 나오는데 남편과의 사이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이 우울증으로 인한 무기력함에 집안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시간 안에 지금 갇혀 살고 있는데요. 나아지지 않는 선아의 상태에 지쳐버린 남편은 결국 선아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이 부부가 헤어지는 과정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친권, 양육권, 이제 양육비 이런 거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협의 이혼이 있고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사실 이 사례 보면서 되게 안타깝기는 했습니다. 이제 양육권을 정하는 거, 친권을 정하는 거에 대한 그 실제적인 어떤 갈등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재판 외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협의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를 해서 이제 친권자를 지정해야 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친권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권자 지정은 지정되고 나면 영구적으로 절대 바꿀 수 없냐라고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자녀의 사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는데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 판결문에 이제 적히게 되죠. 누가 친권자이다라고 이제 적히게 되는데 이거 이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라고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정된 이후에도 자녀의 복리에 따라서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청을 하게 되면 가정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친권과 양육권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둘의 차이점도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양육권이 보통 생각하시는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고
것이고, 친권은 이제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 요즘에는 통상적으로 친권과 양육자를 부모 중 한 명이 이제 갖는 것을 공동으로 갖는 것보다는 한 명이 갖는 것을 조금 더 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달리 지정할 수 있긴 하지만 이걸 달리 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적금 해약이라든지 아이가 해외에 나가야 된다든지 이럴 때 동의가 필요한데 그때 동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의 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양육권을 갖는 사람이 친권을 갖는 것을 조금 더 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 이혼 과정에서 양육자를 지정하는 일이 참 쉽지만은 않잖아요. 재판부도 고심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아까도 이제 자녀의 복리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제 엄마의 편의, 아빠의 편의, 그리고 뭐 경제 상황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자녀를 기준으로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냐,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아이의 미래에 가장 좋냐. 그렇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양육권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 통해서 정말 다양한 법적 쟁점들 뽑고 또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지금까지 명작 속 법률 이야기 신법한 해석 함께했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이죠. 성심성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예, 예. 예,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상담자님? 아는 사람끼리 도박을 했는데, 네. 짜고 오자고 그래서, 네. 짜고 했어요. 근데, 한 사람 돈을 따먹기 위해서 짜고 한 건데, 그게, 저희가 짜고 했는데, 저희가 돈을 잃고, 네. 들어간 비용을 나한테 n분의 1로 부담해서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몰라서, 지금 어떤 게임을 하신 거예요, 상담자님? 소위 말하면, 자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전화 상태가 원활하지 못해서요. 어떤 게임을 하신 네. 거죠? 바둑이라는 포커 게임을 했어요. 포커 게임을 하시다가 이제 네. 세 분이서 같이 게임을 하시다가 이제 뭔가 승부가 정해져 있는 그런 게임을 하신 건가요? 짜고 해서 한 사람 돈을 따먹자고 네네. 그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한 건데 네네. 한 번도 돈은 이기지 따지도 못하고 돈을 잃기만 했거든요. 오히려 다른 사람 돈을 따자 이렇게 시작하신 게임이었는데 상담자님께서 계속 지기만 하시고 돈을 잃으셨다 이런 상황이신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뭔가 사기죄 같은 걸로 고소하고 싶고 뭐 그런 상황이시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리고 거기 들어간 비용도 나한테 자꾸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 송혜미 변호사님이 관련된 내용 함께 들으셨으니까요. 좀 어떻게 대처해 볼 수 있을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유미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한 명의 돈을 따자고 했다는데 그러면은 이제 쉽게 처음에 말하면 사기 도박을 하자고 했는데 그 사기 도박을 했는데 짜고 한 사기 도박은 한 번도 못 이겼단 말이에요. 돈을 못 따먹었어, 그 사람 돈을. 일단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상담자님 돈을 따갔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나 돈이 없다. 내가 돈이 없는데 자꾸 그런 게임을 하자고 그래. 나 싫다. 근데 자기가 돈을 되겠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쉽게 말하면 세 명이서 게임을 하는데 100만 원이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하고 게임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나눠가지고. 네네네. 근데 그 돈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 그 사람 돈이 많으니 그 사람 돈을 따먹자고 했는데 그 사람의 돈을 오히려 따가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명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뭐라고 한 건가요? 저 사람이 잘해서 따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그렇죠. 얘기도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나하고 피해자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은 아직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못하고 자꾸 돈 달라고 세 명이 들어가서 게임원 돈이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 네. 돈을 달라. 자, 얼마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게임 해가지고 죽은 돈이 그건
1인당 아니 총 액수가 3천 돼요. 그게 1,000만 원씩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3천에 다 됐으니 이게 1,000만 원은 자기한테 빌린 거나 다름없으니 도박빚을 갚아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네요. 이자 부분도 포함을 해서 돈을 달라고 그러니. 아, 이제 그때 도박하려고 너가 1,000만 원 빌려간 거나 다름없으니 이자까지 갚아라 뭐 이런 얘기인 건가요? 예. 지금 이자는 몇 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는 월 10%죠. 월 10% 10%.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을 하셨어요? 연락 꽤 안 타가 내가 연락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필요하다고 돈 100만 원이라도 먼저 해주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힘들어서 돈을 못 해주겠다. 그 전에 집을 3번이나 찾아봤더라고요. 집이 없었는데 저녁 시간에. 네. 그랬군요. 일단은 이제 민법 103조에 이제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도박빚은 무효다 뭐 이런 거를 보신 적이 있어서 지금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거를 안 갚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 지금 내가 약이 올라서 이거 아니 증거는 심증만 있지 쉽게 말하면 물증이 없는 게 어떻게 쉽게 말하면 3명이서 짜고 했는데 한 사람 못 이겨먹냐고.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번도 못 이겨먹었단 말이야. 한 번도. 근데 사실 대여섯 번 했는데 이게 근데 사실 사기로 고소를 한다라고 치면은 그쪽에서 이제 기망한 거 우리한테 이제 이런 짜고 치는 도박을 하자 분명히 저 사람 돈을 따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기망 행위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이제 오히려 그게 속인 거고 그쪽이 짜고 쳤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돈 따간 쪽이랑 짜고 쳤다. 지금 돈 달라는 사람이랑 그 부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근데 지금 심증은 있으신데 물증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형사로 가기 위해서는 물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고소를 할 때 내가 고소를 하면 심증이 있으니까 수사관들이 알아서 다 조사를 해주겠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물증을 우리가 가져가야 그걸 기반으로 이제 아 진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조금 더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한 80% 이상 저희가 증거를 마련해 가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형사로 사기 고소하기는 우리가 좀 약은 물론 상담자분이 모르시겠지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형사적인 부분은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 취지가 네. 근데 안 갚아도 된다는 소린가요?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도박에 쓰이는 자금인 줄 알고 빌린 거기는 하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쉽게 말하면 돈 대주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한테 이자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거는 민법 103조에 따라서 이제 무효다. 이거는 도박 자금의 제공할 목적으로 우리가 서로 도박할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거니까 이 대여한 금액은 무효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것도 무조건 이제 만약에 그쪽이 큰 돈이니까 1,000만 원 이상이니까 두 분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잖아요.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03조 위반이랑 그다음에 민법에서 이제 또 746조가 있어서 이제 불법을 원인으로 한 약정은 이제 이미 지급된 경우엔 반환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는 돈을 줄 수 없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걸 할 때 잘 얘기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소송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왜냐하면 요게 소송이 됐다고 해서 대부분은 이렇게 무효다라고 한 판례들이 있긴 하지만 돈 줘야 된다라고 한 판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 그분 한 분 더 계시다고 했잖아요. 소금분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분이 가능한 한, 그래서 가능한 한 말을 맞춰서 같이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다른 방법으로 재판을 하면 판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내가 네, 줘야 된다는 판례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네, 맞아요. 두 분이 같이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 이미 만약에 또 우리가 요 1,000만 원 너무 막 시달려서 계속 100만 원이라도 줘라, 100만 원이라도 줘라, 막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100만 원 주셨어요. 100만 원만 너무 힘들게 해서. 그러면 그 100만 원 무효인 돈이니까 나한테 다시 돌려줘 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돈을 안 갚으실 거면 아예 그 처음부터 두 분이 같이 안 갚으신 상태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함께 같은 입장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거든요. 두 분이.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상담자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없으실까요? 예, 예. 네, 상담자님 좀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좀 어려운 사안이네요. 네, 이 경우 맞아요. 이제 분명히 좀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좀 정리 한 말씀 어떻게 좀 대처하시면 좋을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느낌적으로 이게 분명히 사기다라고 해서 고소를 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상태에서 고소를 할 경우에 사실은 이제 불기소 의견이 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물증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다 알아서 조사를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보다는 민사로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네. 이제 혹시나 불법 추심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아무쪼록 좀 법의 도움 받아서 좀 잘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명절에도 제사를 지내지 않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갔죠. 반면 남편은 1남 3녀 종갓집 종손입니다. 결혼 전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지만 명절을 겪으며 매운맛을 봐야 했습니다. 연차까지 쓰면서 연휴 전날에 시골에 내려가서 음식 장만을 하면 며칠 내내 손님만이 상차림에 산더미 같은 설거지는 모두 저와 어머님 몫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이 있었지만 모두 명정 당일 식사만 하러 오거나 연휴 마지막 날 친정에 인사차 올 뿐 제사 준비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집안 어른들 기일까지 합치면 1년에 제사만 10번이 넘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지금까지 6년 동안 단 한 번도 명절 당일에 친정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참다 못해 올해 명절엔 남편에게 시댁에 혼자 가라고 선언을 하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진짜 문제는 명절이 끝나고 시작됐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걸어 우리 집안을 뭘로 보냐, 뼈대 있는 가문에서 산꽃을 들였다, 집안 망조를 들게 하는 재수덩어리다, 너희 친정에서는 대체 뭘 가르친 거냐고 제게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남편은 종갓집 종손인지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님은 40년을 해오신 일인데 겨우 6년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우리 집안을 모욕하는 것이자 부부간의 도리가 아니라면서 이혼을 하던지 시댁에 가서 싹싹 빌려고 합니다. 예기적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저 역시 남편과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제가 유책 배우자야 할까요? 아이고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가 되었어요, 변호사님. 네. 이제 즐거워야 할 명절인데 정말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명절이 우리 사연당자님께는 정말 고생길인 그런 명절이 되어버렸는데요.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새도 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좀 화나는 사연이네요.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돌아온 건 폭언이라니 너무 기운 빠지시고 상처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종갓집 종손 이 단어가 주는 그 무게감이 있긴 하죠. 왜 우리가 맏며느리, 종갓집 맏며느리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네. 사실 이걸 알고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 생활 내내 내가 모든 이 가사 노동을 감당할 것이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변호사님. 네, 그렇죠. 문제는 지금 상담자님께서 제사를 거부하고 그냥 일단 친정으로 가신 상황인데 배우자가 제사를 지내는 거, 제사를 준비하는 거를 거부하는 걸 가지고 어떤 이혼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시대가 배우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뭐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잘 지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을 보고 있기는 하고 이제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혼인 이후 6년 동안 아내는 일방적인 희생을 지나치게 요구당했고 심각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이런 배우자의 고충을 전혀 덜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제 오히려 폭언을 내뱉은 이런 사례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은 남편도 역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사를 거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뭔가 우리가 제사에 대한 뭐 도급 계약처럼 제사를 지내야 되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에 대한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자체를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다른 뭐 사정들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만으로 바로 뭐 이혼 사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지금 제사를 거부한 것으로 시작이 돼서 정말 시댁과의 갈등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폭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한 말들을 상담자님 표현을 빌리자면 많이 들으신 상황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 너무 말이 심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 지울 수 없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런 폭언을 듣고 제사를 강요받은 우리 상담자님께서 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는 건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네, 뭐 단순히 제사가 많다, 내가 이렇게 1년에 10번이 넘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만으로는 사실 마찬가지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댁 어른들과 남편의 태도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나랑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이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폭언을 하셨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상담자님이 누가 유책 배우자냐 이 부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위자료 청구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누가 이제 소송을 먼저 거냐 이거와 좀 직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유책 배우자가 되는지도 변호사님 좀 짚어주시고 가시죠. 네, 사실 대다수의 이혼 소송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슈가 되는 이제 유명 누군가의 이혼 소송보다는 양자 모두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어떤 폭행이나 했고 한쪽은 그걸 인내하기만 했다라고 되는 경우라면 그런 이제 폭행을 하신 분이 유책 배우자가 될 거고 한쪽은 뭐 바람을 펴서 딴 살림을 차렸는데 이쪽은 가정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런 노력을 했다. 돌아와라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쪽만 유책 배우자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싸운 경우죠. 우리가 봤을 때 대다수의 이제 한쪽 네가 잘못했다 라고 하면서 싸운 경우에는 쌍방 모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종갓집 며느리로서 다른 분들보다 어떤 음식 준비나 대사 준비 이런 집안일에 더 애를 많이 쓰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이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산정할 때도 종갓집 며느리로서 이런 부담을 지었다는 부분이 반영이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이제 종갓집 며느리로서 이렇게 내가 헌신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었다라는 부분은 내가 혼인 생활에 이렇게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라는 부분에 증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는 혼인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거죠.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10번이나 막 해내고 하면서 그런 부당한 대우가 있는데도 나는 노력을 했다는 것은 혼인을 유지하려는 노력이고, 그런 나의 혼인 유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댁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했다, 폭언을 하고 강압적으로 하고 협조하지 않고 뭐 이런 부당한 대우를 했다라는 것이 결국 혼인 파탄 사유가 저쪽에 있다,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여는 이제 기여도대로 인정이 되고 파탄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결혼 생활에 사실 6년이나 애를 쓰고 노력하신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결혼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만두시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다시 한번 잘 해보시라는 마음도 분명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실 이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변호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혼인 생활이라는 것이 양자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상대방이 하더라도 바뀌지 않더라도 다 감내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 뭔가 혼인을 유지하면서 이거를 바꿔나가겠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이혼할 때 또 걸림돌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보시고, 상대방과도 좀 얘기를, 지금 폭언 이렇게 하셔서 얘기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얘기를 좀 한번 해보시고, 이게 내가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아예 이혼 얘기는 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안 되겠다, 전혀 뭐 나는 배려받을 수 없구나 라고 한다면 좀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마음이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본인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저는 30대 미혼 남성입니다. 저희 회사는 업계 특성상 여성 직원 비율이 더 높습니다. 여성 동료들이 많다 보니 이제는 적응해서 시시콜콜한 대화도 잘하는 편이고 유연한 회사 분위기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문제는 같은 팀에 경력직 여직원이 새로 들어오면서 발생했습니다. 회사 업무에 관해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일이 생기면서 제가 도움을 주었고 조금씩 친해지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 직원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다면서 저에게 급전을 빌려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고, 저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거나 관계를 고려해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불편했으며 미안하다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또다시 저에게 사정이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안 되느냐며 여러 통의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제가 답장을 하지 않아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양의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고민을 토로하자 도는 핑계고 사실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며 되스럽지 않게 말합니다. 다행히 그녀가 바로 퇴사해 이제 회사에서는 볼 일이 없지만 저는 여전히 휴대폰에 문자 알림음만 들려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더 꺼림직한 건 그녀가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에 제 회사 책상 자리 사진을 프로필로 해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저는 너무 불안합니다. 혹시 이런 것도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니, 회사 책상, 우리 사연자님의 회사 책상 자리를 왜 도대체 그러니까요. SNS 프로필로 해둔 거죠? 그 부분 저도 좀 꾀름직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스토킹이라는 건요, 정말 왜곡된 이제 일방적인 애정 관계에서 시작이 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좀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연처럼 지금 돈을 빌려달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하는 것도 스토킹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어떤 이유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21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상 이제 스토킹 행위의 핵심은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연락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거는 뭐 과거에 연인이었든 아니면은 이성 관심은 전혀 없는 무슨 클래스메이트든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같은 직장에 있는 분이든 뭐 금전 문제든 뭐든 상관없이 이유를 불문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거나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상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성이 상담자님의 책상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해두었잖아요. 근데 직접 영상이나 메시지를 보낸 건 아닌데 이렇게 자신의 SNS의 상담자와 관련된 내용을 원치 않은데 올리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스토킹으로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이 되느냐가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받은 것이 아니고 부재중이라고 내 핸드폰에 떠 있는 부분이 이게 과연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그 판결에서 부재중 통화가 이제 떠 있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뭐 몇 통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내가 받지 않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스토킹 행위다라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연락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것 외에도 따라오거나 지켜보는 행위, 그 다음에 뭐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 이제 다양한 행위들이 스토킹 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물론 요거 하나만 단적으로 딱 하나 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금전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 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함께 이야기를 한다면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전해 듣고 있는데 실제로 처벌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과거에는 이제 경범죄라고 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되는 수준이었는데 이 법 시행 이후에는 법률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작년 7월 인천에서 헤어진 여성에게 600여 차례 이제 문자나 메시지를 보낸 스토킹범에 대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사건을 기다리면서 형사법정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관리사무소 아저씨에게 내가 이 사람과 여전히 동거하는 중인 여자친구다 네. 라고 해서 그 문을 열었거든요. 네. 공동주택의 그 밑에 1층 그 문을 열어서 올라간 거죠. 그랬을 때 그분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방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형이 꽤 나오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스토킹 행위를 했을 때 이제 그 경중을 따라서 이제 좀 심하다라고 되는 경우에는 실형이 실제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담자님께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여성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하면 이 반복되는 문자 메시지도 막고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스토킹 처벌법상에는 긴급한 경우가 있다면 이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도 접근금지에 긴급 조치를 해달라라고 피해자 보호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유의미한 점입니다. 그래서 100m 이내의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이나 이제 문자 메시지 안 되고 찾아오는 거 안 되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청구를 하셔서 이제 연락이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더불어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스토킹 행위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있죠. 위자료 청구가 있기 때문에 뭐 거액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처럼 스토킹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이 이제 신고를 하면 어떤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상 이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스마트워치, 혹시 뉴스로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것 같은데요. 스마트워치가 있고 이제 스마트워치는 이제 누르면 112를 막 휴대폰을 열어서 112를 누르고 하지 않아도 그냥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바로 경찰에 신고가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주위에 순찰을 강화해달라라는 피해자가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하게 이제 어디 뭐 주소를 적을 수도 있고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뭐 어느 직장의 전화번호도 설정하실 수 있어서 거기로는 연락을 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아무쪼록 좀 이 불안함에서 잘 벗어나시고 이 스토킹 행위도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뺑소니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영업사원이어서 운전할 일이 많은데요. 고객님 댁을 방문하러 가는 길에 좁은 골목길에 할아버지 한 분이 제 차와 부딪혔나 봐요. 근데 저는 사람과 부딪혔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거든요. 블랙박스를 보니 할아버지가 지팡이가 이제 제 차 트렁크 부분과 살짝 스친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제 차가 발을 밟고 갔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과도 없이 가서 뺑소니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그냥 무조건 합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제가 사람을 쳤다면 저는 분명히 알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뺑소니 신고가 됐다고 하니 전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조사 받으러 가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아, 정말 막막하신 상황입니다. 골목길이나 이렇게 좁은 도로 같은 곳 주행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행인을 쳤는데 운전자가 모르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곤 하나요? 네,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톡 한 경우에 이제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요 사례를 보고 제가 뉴스를 좀 검색해 봤더니 이제 노인 지팡이 사기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이 지나가는 자동차 바퀴에 재빠르게 이제 철제 지팡이 같은 것들을 밀어 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난 것이다라고 해서 현금을 요구하는 이런 사기 수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뺑소니라는 것의 기준이 좀 굉장히 궁금한데 차량과 행인 사이에 충돌이 있었는데 운전자가 그냥 갔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뺑소니로 볼 수 있나요? 네, 일단 사람을 치고 나서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 미조치 교통사고를 우리가 뺑소니라고 보는데요. 이제 뺑소니는 대인사고, 사람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이제 그 현장을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그 현장을 벗어났다고 해서 모두 뺑소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산상으로 차가 고장났다 이런 거는 뺑소니로 분류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뜬 경우, 이런 경우만이 이제 뺑소니가 됩니다. 그렇군요. 뺑소니로 그럼 신고가 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뺑소니로 이제 신고가 된 경우에는 이 차를 특정할 수 있다는 블랙박스나 아니면 CCTV 같은 것으로 이 사고 차량을 미조치하고 간 사고 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차량을 특정한 다음에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연락이 오겠죠. 이제 네. 가해자분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형사적인 절차들이 개시가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경우에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상담자님이 무조건 합의를 하는 게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런 관련된 보험 사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고 싶다라고 하면 블랙박스나 아까 말씀드린 CCTV를 좀 확보하셔서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상대방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을 요구를 하는 경우다. 합의로 현금을 요구한다. 보험 처리 말고 나는 현금으로 무조건 달라.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주의해서 신중하게 좀 사례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상담자님께서 억울하시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하고 싶다, 적극적으로 다투겠다 한다면 어떤 절차들 거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경찰 조사가 개시가 됐다면 근처에 있는 방범 CCTV라든지 블랙박스 당사자들의 블랙박스를 당연히 확인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도 열람을 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열람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뺑소니 사고의 경우 당연히 경우에 따라 사고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처벌 규정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이제 단순하게 도주를 했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서 다른 곳에 유기하고 도주했다. 조금 더 악의적이죠. 이런 경우에는 사망했다 그러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정말 경황이 없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상담자님을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정말로 이제 우리 상담자분이 가해 차량이 돼서 이제 난 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하셔가지고 사안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처리하기에
앞서서 좀 찜찜한 부분이 있으시니까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자료를 조금 열람을 해보신 다음에 입장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사실관계 확인 제대로 하시고 이제 법적으로도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awshow.lowtv.kr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송혜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